총리님 그 현안부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대통령께서 이란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고 유조선을 빼오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아닙니까? 기사가 잘못된 거. 잘못된 기사였습니까? 네. 그럼 뭐 천만다행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고유가로 인한 피해 이게 지금 우리가 굉장히 많이 크고 있는데 그 최고 가격제를 도입하셨지 않습니까? 최고 가격제 도입할 때에 대통령과님과 충분히 논의를 하신 사항인가요? 대통령님과 또 관련 경제부처 장관들이 논의를 했습니다. 예, 그 대통령께서 중동 사태가 시작한 3월 1일부터 싱가포르, 필리핀 순방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3월 4일 밤에 귀국을 하셨고요. 5일 오전에 국무회의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바로 최고 가격제 시행을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국무위원들하고 상의할 만한 시간이 없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SNS를 통해서 사실은 거의 뭐 24시간 소통이 됩니다. 문제 제기도 하고 뭐 기사도 놓고 의논도 하고 그런 상황이 되면 이번 문제를 검토해보고 왔으면 좋겠다고 하고 아마 뭐 그런 등등의 과정들이 자연스럽게 다 얽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대면에서 직접 논의는 못했지만 SNS로 상당한 논의가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난 상임위에서 제가 그 경제부총리에게 물어봤더니 6일 날 논의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어떻게요? 6일 날 논의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5일 날 그 국무회의를 했는데 6일 날 논의를 했다 그러면 좀 순서가 안 맞는 경제부총리한테 제가 전체 회의에서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누구의 답변이었나요? 경제부총리. 글쎄요. 그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논의를 하는 게 대통령실도 있고 대통령실에도 정책실, 경제수석도 있고 정부 부처 내에서도 재경부에 산업부도 있고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부총리께서 답변하신 건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십시오. 그 전체에서 물었던 것입니다만 어쨌든 그 총리님 말씀대로 이게 그냥 결정된 게 아니라 정부가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최고 가격제를 도입했다 이렇다면은 더 실망이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역대 정권에서 97년 유가 자율화 조치를 한 이후에 최고 가격제는 도입한 바가 없었습니다. 전부 유류세 인하라는 방식으로 대응을 했는데 이것은 뭐 좌파 정부, 우파 정부 상관없이 모두 그렇게 대응을 했고 김대중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도 모두 유류 인하 이걸로 대응을 했거든요. 근데 이재명 정권에서는 이게 유류 인하가 아니고 최고 가격제를 도입을 하셨습니다. 어떤 고민 끝에 결론 내린 것입니까? 유류세 인하가 조금 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한다면은 시장적인 접근이라고 볼 수 있고 강도에 있어서도 조금 덜한 조치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예로 드신 그 이전 김대중 정권 때부터를 예로 드셨는데 그때는 사실 이번에 준하는 정도의 일종의 에너지 쇼크 내지는 그런 위기로 볼 상황은 그렇게 비할 상황은 아니었지 않는가. 그건 오히려 그 이전 70년대에 우리가 뭐 중동 상황과 비견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조금 그때와 비교하는 것은 꼭 적절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상황은 아시다시피 전쟁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국민들에게도 이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는 한편으로는 시그널도 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공급을 확대하면서 그러면서 뭐 당연히 그 전제로서는 고통에 대한 분담도 되어 있는 것이어서 유류세 인하만으로 충분했을까 또는 유류세 인하와 최고 가격제까지를 다 종합하는 것이 그런 정책 믹스가 더 바람직한가 그것은 우리 의원님께서 뭐 더 전문가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토론이 가능하다고 봅니다만은 저희로서는 조기에 할 수 있는 대책을 최대한 이렇게 내놓는 방식을 취한 것이고 어쨌든 국민의 어떤 심리라든가 전체적인 분위기라든가 유류가를 일정하게 안정시키는 데는 일정한 초기적 효과는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아마 지적하시는 여러 가지 어떤 정책을 폈을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더 말씀을 주시면은 저희들이 또 깊이 생각하겠고 또 일부 예견되는 바도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초기에 조금 더 강한 정책들을 믹스해서 썼다. 그런 선택을 했다. 하는 차원에서 뭐 이해도 또 비판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사태가 너무 심각해서 극단적인 최후 수단이지만 최고가격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뜻으로 네.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근데 재경위 전체에서 다시 또 제가 고현철 부총리께 질의를 했는데 유류세를 인하를 해도 일부 주유소에서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최고가격제를 도입했다. 이런 답변을 했는데 주유소들이 대응하지 않을까봐 호응하지 않을까봐 최고가격제를 도입했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류세 인하를 해도 그 가격에 대해서 그거를 반영해서 안 내리고 일반적으로 다운시키지 않을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예측은 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만이 물론 최고 가격제를 도입한 배경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조금 더 전체적으로 정책의 일관적 반영 효과를 더 의도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거는 일단 부총리께서 그렇게 설명은 일단 부총리께서 그렇게 보셨던 것 같은데 뭐 저는 꼭 그것만이 어떤 전체 이유의 메인 이유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총리님께서 일관적인 반영 효과 이런 말씀 주셨는데 일관적인 반영 효과를 생각한다면은 차라리 유류세 인하가 훨씬 더 효과적이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은 이 주유소 이거 사진 한번 볼까요? 우리 이게 이제 대구에 나왔던 인데 이 10원이라도 1원이라도 더 싼 곳에 가서 주유하려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막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영등포에서는 뭐 세치기 때문에 손도끼 사건까지 발생한 일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가격에 순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좀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류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든 그다음에 유류세 인하를 하든 주유소들은 순응을 하는 것이 대부분일 것이고 혹시 안 하는 담합을 한다든지 더 받는 데가 있다면 그 몇 개를 단속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각각 조금 다른 문제죠. 사실 담합의 문제는 또 그것은 그 자체로 필세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수단의 선택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저희가 어떤 정책 수단을 선택한 후에도 당연히 계속 점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저희도 이것의 효과 또는 어떤 부작용 또는 언제까지 이것을 하는 것이 적절한가, 어떤 상황에서 조금 상황 변화가 달라질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연구를 맡겨서 해보겠습니다. 그래 좀 해주시고 제가 하나하나 자세히 물을 테니까 이것들을 포함해서 네. 앞으로 연구를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유사들이 손실 떠안으면서 최고 가격제에 지금 순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유사들. 네. 그럼 나중에 이거 손실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법에 따라서. 그러면 이게 손실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고 계시고 어떤 방식으로 손실을 계산하게 되나요? 그것을 지금 수치로 제가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요. 그 수치와 관련된 것은 오히려 관련 장관을 불러서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때 예를 들어 그 어떤 산식을 쓰느냐는 그냥 좀 봐야 될 텐데요. 예를 들어 전혀 다른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나프타의 경우 이런 걸 보면 실제 가격과 또 그 이전의 평균 가격을 봐서 그 차익 중에 일정 부분을 가령 국가가 이렇게 지원한다. 가령 그런 식의 접근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최고 가격제로 했을 때 손실 부분을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에 대한 손실은 그 원가를 무슨 원가 기준으로 할 것이냐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좀 논점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아주 디테일은 관련 장관에게 확인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장관께도 여쭤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정유사들의 불만은 대단히 많습니다. 네. 원가를 계산하기가 원유가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사실은 가격이 싱가포르 현물 가격, 맙스라고 하는 현물 가격으로 거래를 해왔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걸 다 무시하고 다시 원가를 다 계산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서 손실을 자기들이 다 떠안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정유사들이 갖고 있습니다. 아까 연구한다고 하셨으니까 이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지만 죄송한데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지금 그거 외에도 각종 품목에 대한 뭐 관리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관리를 하고 있는 담당 과장이나 사무관들하고 통화도 해봤습니다. 뭐 우리 의원님께서도 공직 생활을 해봐서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해보니까 실제로 굉장히 많은 통화를 하고 그 과정에서 기업 쪽이나 산업 쪽에서의 어떤 그런 우려들을 직접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얘기했고 정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냥 내리 누르는 방식으로만 돼서 어떤 불만을 억누르는 것으로만 이해되지 않도록 하고 실제로 우리가 충분히 듣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냥 압박하고 누르는 것으로만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뭐 좋은 방향을 잡으신 것 같은데 실제로는 행정을 저도 뭐 30년 이상 했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뭐 시설 농가 5만 곳이 있는데 이거 5만 곳 이걸 다 지원하겠다고 돼 있거든요. 뭐 비닐하우스를 한다든지 스마트팜을 한다든지 그럼 이게 사실 이 면적에 따라 할 건지 어떤 사람에 따라 1인당 얼마 줄 건지 전기를 얼마나 썼느냐에 따라 줄 건지 유류를 얼마나 썼느냐에 따라 줄 건지 여러 가지 기준이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현장의 공무원들은 매우 힘들 거다. 네, 이런 적의 생각을 하게 되고 업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업도 이제 배 한 척만 가지고 아주 하루 종일 운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열척을 가졌는데 유류값이 비싸니까 조금만 운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런 차이들을 어떻게 계산해서 실제로 보상할 것인지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많아서 최고 가격제 시행이 행정력을 갈아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그 유류세 인하 이걸 하게 되면 뭐 농민이든 어민이든 또는 자영업자로 한 대의 트럭을 운영하는 사람이든 전부 싼 가격에 석유를 사용할 수 있게 되니까 그러면 정부가 굳이 개입하지 않아도 돌아가는 소위 말해서 시장 메커니즘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최고 가격제라는 통제 시스템으로 가다 보니 행정을 갈아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게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가격과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방식이 행정력의 부담을 좀 덜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지적해 주신 취지를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들이 연구도 하고 부작용 최소화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류세를 50%까지 인하할 수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지금은 30%로 되어 있는데 30%로 90% 인하하면 기름은 지금 슬라이드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전쟁 전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휘발유가 30%를 인하하면 1,652원, 50%를 인하하면 1,505원이 되어서 3월 1일 전쟁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게 되고 세수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세수를 대략적으로 제가 그 세수감을 추정을 해봤는데 30% 인하를 하면 4조 원 정도가 세수가 감이 생기고 50%를 하면 6조 원 정도 감이 생기기 때문에 26조 2천억이라는 큰 추경이 없이도 상당 부분이 커버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아까 연구한다고 하셨으니 네, 다시 저것까지 포함해서 좀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비교 검토하겠습니다. 자, 그 고유가 더 위험하게 만든 원인 중에 하나가 고환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환율이 IMF 98년도 IMF 구제금융 수준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뭐 저보다 잘 아시지만 환율이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직관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의 문제고 어쨌든 수요가 늘어나고 공급은 줄고 근데 그 이유는 최근의 상황으로부터 보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일 수도 있고 조금 더 가면 해외 투자에 대한 확대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종합되어 있고 한데 어쨌든 큰 틀에서 초기에 저희가 환율이 이렇게 올라갈 때 이게 지금 다른 지표로 인해서 상징되는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을 볼 때 이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갈 약국하는가?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분석이 좀 대부분이 아니었는가. 가령 의원님께서 이게 이재명 정부 이후 환율이 올랐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아주 단적으로 얘기해서 윤석열 정부 후기 말기에 비해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한국 경제가 왕창 더 망할 이유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크게 가지는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라는 점에서 비춰본다면 이재명 정부 초기를 포함한 시기에 환율이 이렇게 오르는 부분은 조금 이상한 측면이 있어서 그 수요 공급의 원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객관적이고 겸허하게 지켜보면서 어쨌든 현재로서는 이유가 어찌하든지 간에 그런 수급상의 문제를 보고 대책을 여러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아까 슬라이드를 한번 더 봐주시면은 이 작년도 7월 21일 날 소득권 13조 원이 우리 살포가 됐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M2가 많아지니까 우리 돈이 많아지니까 우리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고 그게 환율이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쳐 있겠지만 M2가 늘어난 것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수이다. 그게 저 그림에 나타나 있는 것이고
장중 최고를 기록한 것이 3월 31일인데 1,536원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이번에 소비 쿠폰을 풀고 추경을 하게 되면 이게 2025년 7월 21일처럼 다시 환율을 올리는 M2의 증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우려에 대해서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동성 M2를 주인으로 지금 의원님께서 이렇게 분석하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환율 관련한 요인 중에 유동성 문제도 분명히 하나의 요인으로 우리가 통상 이론적으로도 보고 현실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간과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드러나 있는 것만으로도 저 문제만을 주인으로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은가라고 싶은데, 그러나 그런 M2와의 연관성이 어느 정도 원인에 있어서의 비율인가, 그 부분은 조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예, 조금 더 고민하셔야 될 것이 M2 때문에 올라가는 부분이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 하더라도 우리 급속한 환율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봐주셔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전에 작년 2월에 환율이 7% 올랐을 때에 우리 국민 전 재산 7%가 날아갔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당시 환율 1,445원이었습니다. 지금 뭐 환율이 오르면 전 재산 국민 재산 날아간다. 이 점에 대해서는 총리님께서도 동의하시는 거죠? 그렇죠. 사실 우리 새 정부 들어온 이후에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 비교적 긍정적인 지표들이 쭉 이렇게 많이 있는 중에 추세로서 제일 부담스러운 지표가 사실은 환율인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환율이 올랐을 때 가령 뭐 해외 유학을 보낸 뭐 자녀가 있는 부모들이라든가 또는 경제 활동 중에서도 환율이 올랐을 때 부담을 갖는 분들이 갖는 부담은 뭐 말할 수 없이 큰 압박인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 들어와서 환율이 몇 %나 올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1200, 그게 한 1200에서 1500대로 갔으면 계산은 몇 %가 되나요? 예, 그 13%가 올랐습니다. 13%? 7% 올랐을 때 재산이 7% 날라갔다고 하셨으니까 13%가 오르게 되면 국민 재산 13%가 날라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율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주목을 하시고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율이 오르면은 물가가 오르겠죠. 지금 고물가 상황 맞겠죠, 총리님? 우리 물가가 너무 비싸다. 국민들 불만이 많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성장률은 OECD에서 물가는 1.8%에서 2.7%로 더 오를 거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성장은 오히려 떨어질 거라고 지금 3월달에 예측하지 않았습니까? 다운시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2.1%에서 1.7%로 0.4%포인트 떨어진다고 얘기했습니다. 즉 성장은 떨어지고 물가는 오를 것이라고 보는, 이게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소위 스태그플레이션의 전조 현상이다. 스태그플레이션의 초기 단계에 우리가 들어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 항상 back to the basics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의 기본으로 들어가서 수요 공급 곡선으로 한번 좀 봐보겠습니다. 이 지금 물가 수준이 수요와 총수요와 총공급이 만나는 데서 결정되는, 뭐 저건 경제학 101 공부하면서 얼마든지 보셨을 텐데요.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26조 2천억은 저 노란색 선 수요 측면의 곡선을 오른쪽으로 옮기는 수요 확장 정책입니다. 수요 확장 정책을, 수요 증가 정책을 쓰게 되면 물론 GDP는 좀 늘어나겠죠. 아까 0.2%라고 박홍근 장관님께서 답변하셨는데, 그렇지만 물가도 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물가 올라가는 것도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고 성장은 떨어지면서 물가는 올라가는 것인데, 성장을 시키려고 하다가 물가 상승을 가져와서 민생에 더 어려운 점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선진국 국가들이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가 보고 배울 필요가 있다. 아까 뭐 연구도 하고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봐주시면 수요 증가책 26조 2조 원을 푸는 것이 아니라 공급 증가책을 써야 됩니다. 자, 공급 곡선이 이전하니까 GDP도 늘면서 물가는 오히려 더 떨어지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뭐 supply side economics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레이건 대통령도 했던 정책에 대해서 반성도 있고 우리가 그 필요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서플라이 사이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어떻게 해서 공급이 늘 것이냐? 기업이 즐겨 투자를 해야 됩니다. 기업이 즐겁게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니까 세금도 깎고 규제도 완화해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그 목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정책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갑자기 대학 때 그 경제학 우리 우리가 같이 공부하지 않았어요? 표를 보여주시니까 갑자기 이렇게 기억이 새롭습니다만은 뭐 저것이 설명하는 취지를 다 알겠습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 모든 것을 설명하시면서 지금의 상황이 성장이 떨어지고 물가가 올라간다는 의미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의 초기가 아니냐 이렇게 설명을 주셨는데 일종의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들어가는 과정에서의 초기 단계다라고 설명하기에는 이 중동 상황으로 생긴 직전의 상황이 사실은 물가는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성장률이 그 이전 윤석열 정부 후기에 비해서 올라오는 상황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에는 이 정부가 썼던 여러 가지 성장 정책과 규제 완화 그리고 기업의 정부에 대한 신뢰의 회복, 국민적인 전반적인 경제에 대한 신뢰의 회복 이 반영되고 있던 상황이어서 전체적인 그것을 경제의 흐름이라 단계라고 설명하기보다는 그러한 오히려 성장이 회복되면서 물가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성장의 회복 가운데 중동이라는 외생 변수에 의한 급작한 일시적인 변동으로 일단은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오히려 그것을 지금 요 시점만 놓고 스태그플레이션의 초입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저는 분석을 잘라서 보는데 어디서 자르냐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경제를 보는 시각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권 들어와서 주식, 즉 주가지수 이외에는 별다리 발전한 게 없다고 보고 있는데 많은 경제 지표가 좋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